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젊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관식으로 맑은 눈과 순수한 웃음을 가진 그는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요. 이런 관식에게는 사실 남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답니다. 그는 얼굴조차 모를 부모에게 버려진 가엾은 아이였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착한 신만이 노부부가 그를 발견하여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지만 노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홀로 남겨져 지금까지 산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 땔감이며 건축 재료로 삼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을 해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노부부는 산이 푸른 녹음을 잃고 벌거벗는 것을 몹시 걱정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노부부는 관식을 돌보는 내내 어린 나무 묘목을 구해와 산에 식립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그런 따스한 마음씨를 가진 노부부의 손에 자란 관식 역시 자연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습관이 몸에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산을 사랑한 노부부가 노환으로 눈을 감게 되었고 관식은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식은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자신을 거두어 길러준 노부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매일 새벽 관식이 잊지 않고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껴준 노부부의 묘를 찾아 정성껏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묘 앞에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항시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말고 남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으로 살라는 그들의 따뜻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힘찬 하루를 시작했지요. 어디 보자. 오늘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산기슭 쪽으로 향해 볼까? 요즘 나무를 무턱대고 베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산이 점점 벌거벗고 있으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야겠어. 관식은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닌 덤불이 우거진 낯선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땀방울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힘겨운 산행 끝에 마침내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의 귓가에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인간님? 부디 저 좀 이 산에서 데려가 주셔요. 인적이 없는 산에서 들릴 리 없는 여인의 목소리였으므로 깜짝 놀란 관식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자 음성이었는데 땀을 너무 흘렸더니 헛것이 들리나 보네. 배도 꼬르륵거리는 것을 보니 안 되겠다. 참이나 먹고 좀 쉬었다가 마저 움직여야겠어. 그리 생각한 관식은 땀을 닦고 주먹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온 세상을 덮었던 한여름의 무더위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 참으로 좋구나. 이것이 신선노름이지 뭐겠는가. 배도 부르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오니 관식은 노곤한 기분이 충만해 스르륵 잠이 쏟아졌지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눈을 붙였다 가자. 관식은 앉아있던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뭇잎이 관식의 얼굴을 간지러 피기 시작했지요. 관식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긁적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나뭇잎이 그의 뺨을 간지럽히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리도 내 얼굴을 간지럽히는 거야? 참으로 희한하다는 투로 중얼거리며 관식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기이하게도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것이었지요. 관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나 싶어 자신이 잠을 청했던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본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신이 등을 기댔던 나무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잎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신성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나무의 한가운데에는 마치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어야 할 자리를 누군가 억지로 꽃을 꺾어 간 듯 횡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참으로 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생겼구나. 이리도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는 나무꾼으로 산 나조차도 처음 보는걸? 어쩐지 우리 집 마당에 심어놓고 싶을 정도로 탐스럽게 생겼어. 관식은 홀린 듯 나무 주위를 맴돌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발치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눈앞에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갓싹을 틔운 듯 솟아나 관식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도대체 나무라고 부르기도 묘하고 그렇다고 꽃이라 부르기는 너무도 나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라? 아니, 너는 꼭 나무가 아니라 사람 같은 움직임을 하는구나?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이 살랑이는 것이 말이라도 걸고 싶다는 모양새니 말이야. 분명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러한 나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너는 꼭 이 나무에서 떨어져 싹을 틔운 녀석처럼 보이는걸? 관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린 나무의 잎사귀를 쓰다듬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나무는 관식의 손길에 화답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새로 천천히 흔들거리며 그의 손을 감싸는 것이었어요. 아니, 네가 정말 내게 대답을 한 것이냐? 내가 정말 너를 데려가도 괜찮다는 뜻이지? 관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어린 나무는 다시 한번 잎사귀를 흔들며 긍정의 뜻을 표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래, 그럼 네가 허락한 걸로 알고 데려갈 테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관식은 어린 나무가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품에 안아들었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관식은 어린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의 고민 뒤에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모님의 묘소였답니다. 그래, 역시 이곳이 좋겠어. 햇빛도 잘 들고 내 집 바로 옆에 있으니 내가 매일 너를 돌보러 올 수도 있고. 관식은 부모님의 묘 옆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골라 정성껏 흙을 고르고 어린 나무를 조심스럽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묘소를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에는 어린 나무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며 애지중지보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묘소를 찾은 관식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외롭게 지내던 관식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묘소 제단 위에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라라?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차려 놓았단 말인가? 그간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관식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정중히 절을 올린 후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슬쩍 맛보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무에게도 다가가 음식을 조금 떼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린 나무야, 너도 이 음식을 먹어보려무나? 아주 근사한 냄새가 나는 데다 맛 또한 일품이기 그지없구나. 그러자 놀랍게도 어린 나무는 그의 말에 화답하며 기뻐하듯 잎사귀를 흔들거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묘소에는 어김없이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관식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매일같이 차려놓는단 말인가? 아니 되겠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그 정체를 알아봐야겠다. 결심을 굳힌 관식은 그날 밤 묘소 근처에 몰래 숨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난 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던 주변에서 어디선가
나뭇잎이 스치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관식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고정했지요. 잠시 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놀랍게도 아리따운 한 처녀가 호련히 나타나더니 부모님 묘소의 제단 위에서 분주히 몸을 놀리고 있지를 않겠어요? 그러자 텅 비어있던 제단 위에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지는 것이었지요. 그 광경을 목격한 이상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관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머, 갑작스러운 관식의 등장에 처녀는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어요. 허나 관식은 재빠르게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 잠들어 계신 분들의 양자입니다. 그간 무슨 연유로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음식을 차려 놓으시는 건지요? 저야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건지 너무도 궁금하여 이렇게 몰래 기다리는 신뢰를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관식이 애타는 표정으로 묻자 처녀는 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기색을 가라앉히고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상의 나무, 꽃에서 태어난 천기목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나무는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면 천기목이 싹을 틔우지요. 그렇게 싹을 틔우고 100일째 되는 날에 해가 지기 전까지 천기목을 발견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때마침 당신이 저를 발견했고 이곳에 심어주셨기에 저는 그 귀중한 기회를 잡은 셈이지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나무로 지내야 하지만 해가 진 시간부터는 인간의 몸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오래된 전설 같아서 꿈속에서 듣는 듯 비현실적이고 아련했어요. 천기목으로 자란 나무들은 항시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인연을 흘려보내면 다시 나무로 돌아가 이윽고는 시들고 말지요. 반대로 인연을 만난 뒤 인연을 보내게 되면 영원히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낭군님이 저를 발견하신 덕분에 저는 밤에는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낭군님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관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로 말했습니다. 천기목이라 마치 오래된 꿈 이야기를 듣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제 코를 찌르는 이 따뜻한 밤냄새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허니 어찌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저 제 부모님께서 홀로 지내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 당신을 제게 보내주신 것이라 여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역시 저승에 계신 부모님께서 살펴주신 하늘의 뜻이겠지요. 부디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관식의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슬픈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군님, 물론 저도 그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옵니다. 허나 지금은 그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일 뿐. 저는 항시 땅을 밟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저희 본체는 이 천기목이므로 흙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곧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관식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곳은 험한 야지이니 저희 집 마당에 낭자를 옮겨 심어 놓겠습니다. 저희 곁에서 낭자와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식의 말에 천기목 여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관식은 정성껏 흙을 파낸 뒤 그녀를 자신의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뿌리가 흙에 지속적으로 닿아 있도록 그는 큼지막한 항아리를 준비하여 그곳에 흙을 가득 감은 뒤 분갈이를 하듯 천기목과 뿌리를 흙째 옮겼지요. 이후로 관식은 매일 해가 뜨기 전까지 마당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교한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고 그렇게 수많은 밤을 지새웠어요. 낭군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겠어요? 어느 날 밤 천기목 여인이 관식을 향해 수줍게 말했습니다. 관식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아니, 그러고 보니 낭자의 이름을 지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구려. 어디 보자. 옳거니, 목난. 목난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낭자의 지금 모습처럼 천기목의 근원을 가진 난초 같은 우아한 여인이라는 생각에 지어본 이름입니다. 그녀는 관식이 불러준 이름을 듣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난이라. 참으로 어여쁜 이름이네요. 좋아요. 앞으로 저를 목난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후로 관식과 목란은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하늘에는 웃음소리를 들은 별들이 쏟아지듯 빛을 흘려보내며 반짝였어요. 관식은 인간 세상을 동경하는 목란의 마음을 10분 헤아려 인간에 대한 지식과 서로 간의 신뢰, 약속, 그리고 인간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와 문화, 삶에 대한 처세와 깊은 연결고리까지 인간과 관련하여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오르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히 그 시간은 더욱 무르익어 춘심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시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깊고 단단한 애정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식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목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작정이었지요.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미연미어 사라질 무렵 목란은 평소와는 다른 단아한 모습으로 관식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눈동자에는 옅은 긴장감과 설렘이 어려 있었지요. 관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목난 낭자, 아무래도 나는 당신에게 푹 빠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대로 당신과 함께 영원히 늙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기원이 나무이든 무엇이든 저에게는 관계없습니다. 목란은 그의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안타까운 듯 속삭였습니다. 낭군님, 비록 지금은 낭군님 앞에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나무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2년이라는 긴 기간을 채울 동안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만 될 것이 뻔한 저에게 어찌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 역시 당신을 마음 깊이 품고 있기에 반대로 당신에게 누가 되는 존재이고 싶지 않사옵니다. 그러자 관식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난 낭자,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자부합니다. 허니 부디 사양일랑 마시고 저희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관식의 굳은 심지가 들어있는 한마디에 목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운후의 초야를 나누는 동안 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며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목란과 부부가 된 관식은 매일의 해가 빨리 저 밤이 찾아오고 또한 다음 날의 해가 늦게 뜨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일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 한시라도 빨리 그리고 길게 목란의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목란 또한 다르지 않아 얼른 2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채워 뿌리의 제약 없이 완전한 인간의 형상이 되기를 희망했지요. 그리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관식의 집 안에서
관식과 함께 인간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서로를 향한 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온전히 함께 지낼 수 있는 미래의 그날을 염원하고 또 염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관식에게는 너무 빠르게, 반대로 목란에게는 너무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관식은 목란이 추운 겨울에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봐 밤마다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녀가 춥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목란이 나무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 위로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잔뜩 모아두었던 짚을 주변에 둘러 나무가 얼지 않도록 애썼어요. 사르레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란을 돌보는 관식의 사랑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의 혹한에도 관식의 마음만은 따뜻하기 그지없었지요. 관식의 부단한 노력 덕에 첫 해의 겨울을 무사히 나고 이듬해 따뜻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으로 쌓은 봄과 여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자 또다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과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어요. 이번 겨울만 무사히 나게 되면 드디어 목란은 완연한 인간으로 지낼 수가 있었지요. 그것을 관식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더욱 지극정성으로 목란의 본체를 돌보았습니다. 허나 그런 나날이 화근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2년의 시간을 꽉 채우고 드디어 목란이 인간의 몸으로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땅에 심어둔 천기목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나무는 천천히 목란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늘 마침내 일이 되었구나. 드디어 인간의 형상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되었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이리 인간의 형상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꿈만 같구나. 낭군님, 어디 계시나요? 드디어 소첩이 인간으로 낭군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기쁨에 취해 방방 뛰며 즐거워하는 목란의 목소리에도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시간을 지체하기 무섭게 목란에게 달려나오던 관식이 웬일인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지요. 목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관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녀의 귓가를 스칠 뿐 그 어디에서도 관식의 따뜻한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요. 목란의 가슴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들었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관식이 여린 호흡을 이어가며 누워 있었어요. 그는 지난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마당에서 천기목을 돌보는 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깊은 폐병을 얻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끝나가는 동안 조금씩 병세를 얻어가던 관식은 급작스럽게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것이었지요. 목란이 걱정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줄곧 그녀에게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관식의 병세를 눈치챌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느라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목란은 슬픔이 밀려들었지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가 정신없이 달려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관식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의원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의 혹독한 찬바람을 너무 들이마신 탓에 깊은 폐병을 얻은 모양이요. 이 병세에 특효인 약재가 있으나 그것은 무역선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통에 값이 너무도 비싸다오. 의원님, 제발 부탁입니다. 무엇이든 할 테니 부디 저희 낭군님을 살려주셔요. 사정은 딱하지만 어쩌겠소이까. 이 약재는 너무도 귀하게 나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한간에 듣자 하니 우리 고을 군수께서 조정에 올린 공무용으로 이 약재를 얻게 되었으나 후에 공물 목록에서 제외되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던데 군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의원의 말을 들은 목란은 더 따지고
잴 겨를도 없이 바로 군수를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를 아련하여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린 목나는 대강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약재를 내어주길 간절히 청하였지요. 군수는 성품이 어질고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이었으나 그녀의 부탁에 난색을 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을의 백성인 그대의 사정이 딱하니 수령된 자로 응당 귀를 기울여야겠으나 안타깝게도 내어줄 수가 없다네. 지난날 동문수학하던 나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사가 되어 지금 우리 고을로 오는 중일세. 헌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대가 말한 진상용 약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자신이 가져가겠노라 미리 엄포를 놓지 않았겠는가. 사실 어린 시절 그 친구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내가 그 사실을 주변에 알려 친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일에 앙심을 품어 이후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지. 아직도 내게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친구는 나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네. 그런 와중에 한 고을의 수령인 내가 어사의 위치에 있는 친구를 거역할 깜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지. 그러니 이미 자신이 가져가겠다며 엄포를 놓은 약재를 어찌 자네에게 넘길 수가 있겠는가. 허면 어사인 그 친구분께서는 그저 감사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약재를 취하려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내 생각은 그러하다네. 어려서부터 그 친구는 심성이 고약하고 주변에 덕을 베푸는 것을 싫어하던 아주 못된 성미를 지녔었지. 게다가 자존심도 보통이 아닌 와중에 내가 자신의 잘못을 알려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말았으니 이후로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마음을 그리 드러내는 것이지. 이번에 우리 고을로 굳이 행차하는 이유도 아마 그 약재를 자신이 수탈한 뒤 곡물 관련의 죄를 뒤집어씌워 나를 잡아가려는 모종의 음모가 녹아있지는 않을까 생각 중이라네.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아미도 또한 자네의 남군 목숨도 지킬 수가 없는 노릇이지 무엇이겠는가. 군수의 설명에 목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나 그렇다고 이대로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간 관식에게 인간 세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기에 제법 지식이 쌓여있던 목나는 벌떡 일어나 군수를 향해 외쳤어요. 군수님의 친구분인 어사님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쫓아내 보겠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군수님께서는 그저 몇 가지만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 친구는 술과 여자를 매우 밝히는 녀석이기는 하다만 대체 그대가 어떤 재주로 조정을 등에 업고 나를 감찰하러 오는 어사를 막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군수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했지만 목난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군수였음에도 지금껏 군수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불가사의한 느낌이 목난을 감돌고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군수는 결국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리라 결정을 지었답니다. 어쩔 수가 없겠구만. 말이 아니 되는 소리겠으나 지금 자네의 눈빛을 하면 뭔가 이를 내 것도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군. 게다가 어차피 이대로라면 대안도 없이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뿐이니 별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대가 이리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맡겨볼 필요가 있겠지. 그대가 필요한 게 있다면 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노라. 알겠습니다, 나으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군수의 허락을 얻어낸 목나는 의원에게 관식의 안위를 부탁한 뒤 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군수의 도움을 받아 마을어귀의 낡은 주막을 통째로 빌렸고 마치 자신이 주막의 젊은 주모인 양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만나러 오는 어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며칠 후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신 주위를 힐끗거렸고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숨기고 싶지 않은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목나는 그의 눈빛에서
예 군수가 말한 어사 친구의 못된 심성을 바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맞는 모양이로구나. 목난이 나지막이 속삭이며 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껏 교태를 섞은 움직임으로 어사에게 다가간 목난이 그의 비위를 맞추며 술상을 내어주었고 그 옆에 앉아 천천히 술잔을 채워주었지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어사는 곧이어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아름다운 목난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들이켜고 있는 그 술맛이 여느 주막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었기에 더욱 기분이 고조되었지요. 목난이 직접 가진 약초와 목근으로 빚은 그 술은 마치 고급 기방에서나 맛볼 수 있는 깊고 풍부한 풍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어사는 슬슬 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목난에게 수작을 걸어대며 으스댔지요. 어디 보자. 거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이런 허름한 주막에 있을 여인으로는 보이지 않는구만. 내가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작에 눈치챈 것으로 보이는데 내 말이 틀리오? 목난은 기다렸다는 듯 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나그네 분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떤 이풍당당함이 저를 잡아끌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희 서방이라는 작자는 저작거리 투전판에 미처 전전하며 집안 자산을 말아먹는 바람에 그 팔자가 더러워 어쩔 수 없이 이리소리나 따르고 있는 신세이지요. 목난은 이미 군수에게 어사가 여색을 몹시 밝히는 탕하라는 정보를 입수한 터였기에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사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욕망을 은근하게 자극했지요. 그러면서도 쉽사리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듯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방이라는 인간은 매번 투전판에서 돈을 잃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나간 참이랍니다. 목난이 손으로 자신의 치마 끝을 매만지며 손가락으로 교태를 부리니 어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당연히 주막에는 자신과 목난, 단둘뿐이었음을 알고 있었지요. 마을과는 꽤 떨어진 외딴 곳이었기에 밤이 깊어질수록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더욱 뜸해진 터였습니다. 그때 목난이 일어나 술동이를 채우러 주막 뒤편으로 가면서 어사에게 보란 듯이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노련한 어부가 던지는 맛 좋은 미끼와도 같았지 뭐겠습니까? 어사는 터져나오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목난을 덮치려는 순간 목난은 부드럽게 저항하며 그의 손길을 피했지요. 어머머, 아니 됩니다, 아니 되어요. 아무리 서방이 없다거나 어찌 이런 경을 칠 정분을 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허, 말은 그리하여도 이미 당신도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소? 목난의 목소리에 어딘가 모르게 묘한 여운이 감돌았고 그것은 마치 거부하는 척하면서도 어사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신묘한 운율을 타고 있었습니다. 잔뜩 넋이 나간 어사가 득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안겨드는 찰나 밖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며 목난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봐 여편네. 남편이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무얼하느라 이리 늦장이야. 밖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외침에 어사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목난이 어사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지요. 어머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서방이 온 모양입니다. 성격이 워낙 괴팍하고 힘도 장사라서 여기서 이러고 있던 것을 들키면 그야말로 저나 나그네님이나 정말 큰일이 납니다요. 아니 뭐요? 근데 어찌 그리에 실실 웃고 앉아있는 게요? 지금 경사라도 나셨소? 게다가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나는 사실 나그네가 아니라. 이것저것 따질 새가 없습니다. 저 인간이 본디 일자무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통에 만에 하나 나그네님이 정승이라 하여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인간이요. 목난의 실감나는 연기에 어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목나는 재빨리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저 괴짝에 잠시 숨어 계세요. 제가 잘 둘러대 서방을 내보낸 다음에 곧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사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난의 말을 굳게 믿은 채 괴짝 안으로 잽싸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목난은 기다렸다는 듯 괴짝 뚜껑을 닫고 굳게 잠가 버렸지요. 잠시만 이대로 얌전히 계셔요. 목난이 괴짝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씩 장난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지요. 잠시 후 감사가 희죽희죽 웃는 표정으로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목난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주고받은 뒤 험상궂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소리쳤지요. 야, 이 여편네야. 하늘 같은 서방이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그 낯짝도 들이밀지 않고 무얼하고 있는 게야? 아이고 여보, 서방님, 어찌 그리 말씀하셔요. 부엌에서 무얼 좀 하느라 늦었지 뭐예요? 그나저나 점쟁이는 잘 만나고 온 겝니까? 목난이 미리 준비했던 대사를 뱉자 감사 역시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 글쎄 점쟁이 말이 우리 집에 흉악한 귀신이 든 물건이 있어서 그간 내가 투전판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겠어? 예, 귀신이요? 목난이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괴짝 안에 어사가 들으라는 듯 소리쳤고 신명나게 연기를 펼치던 감사 역시 더욱 소란을 떨며 외쳤습니다. 그래, 귀신!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라면 바로 저 낡은 괴짝 안에 귀신이 숨어서는 나의 좋은 기운을 있는 대로 다 빼앗아 간다더구만. 허니 저 괴짝을 지금 당장 태워버려야 한다고 하지 뭔가. 아이고 여보, 저 괴짝은 내가 혼수를 해올 때 물건을 담아온 것인데 어찌 태우려 하셔요. 지금 그까짓 것이 문제야? 저 괴짝 속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 때문에 그간 돈을 모두 잃었는데 용한 점쟁이의 말을 어기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잃을 것이요. 두 사람은 닭싸움을 하듯 괴짝 앞에서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괴짝 안에 갇혀있던 어사가 귀담아 듣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괴짝에 갇힌 채로 불에 탈 위기에 놓인 어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바깥이 요란한 소리로 시끄럽자 결국 어사는 참지 못하고 괴짝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나는 귀신 들린 괴짝 따위가 아니오. 이 안에 사람이 있어. 단지 괴짝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뿐이란 말이오. 그 소리를 들은 목난과 감사는 능글맞게 웃으며 어사의 외침을 묵살했어요. 어랍쇼. 이것 봐. 정말 점쟁이 말이 맞지를 않았는가? 이놈의 괴짝에 귀신이 깃들었으니 이리 말까지 뱉고 있지 않냐는 말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대로 불에 태워버려야겠군. 그러자 괴짝 안에서 어사의 절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만. 그놈의 귀신 타령을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나는 이 고을을 감찰하러 온 어사다. 괴짝을 불에 태우면 아니 된다 이 말이야. 뭐, 어사? 이놈의 귀신이 제법 잔꾀를 부릴 줄 아는구나. 내 평생에 어사 귀신이라는 귀신은 처음 들어본다. 하지만 귀신인 내 녀석 때문에 그간 나의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하니 결코 그냥 둘 수는 없지. 어사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가 대답하니 괴짝 속의 어사는 이제 거의 오줌을 지리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목난이 말한 대로 정말이지 앞뒤 분간을 못하는 멍청한 망나니 같은 작자로만 여겨졌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던 목난이 입을 열었지요. 여보, 굳이 괴짝을 지금 태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점쟁이 말대로 저 괴짝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면 차라리 관아에 고발해서 관아의 마당에서 화형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 귀신을 더욱 확실하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이에요. 오호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아에 가서 포졸들을 데려올 것이니 당신은 꼼짝 말고 여기서 저 괴짝을 지키고 있으라고.
저 괴짝에 달라붙은 귀신 녀석, 오늘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줄 것이니까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목난과 눈빛을 교환한 감사는 일부러 큰 발소리를 내며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감사가 나간 후 목난은 굳게 잠긴 괴짝의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활짝 열었지요. 괴짝 안에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어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대강 둘러대어 남편을 쫓았으니 이 틈에 어서 여기서 도망치세요. 제 서방은 지금 점쟁이의 말을 맹신하고 있기에 실제 나그네님께서 진짜 어사라 하여도 고지 믿지 않을 것이에요. 그저 괴짝 안에 붙은 귀신이라 여기고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은 백정보다도 더 막무가내인 인간이라 반상의 법도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팔푼이입니다요. 허니 까딱하다간 목숨 부지하기가 힘이 들지요. 안 그대로 아까 낫을 꼬나들고는 그대로 내리칠 기세인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 마을로는 돌아오지 마시고 어서 도망치셔요. 죽다 살아난 어사는 목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머뭇거리다가는 팔척장사에 웬 미치광이에게 잡혀 산채로 불에 탈 수도 있다는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그리하여 어사는 혼비백산하여 쏜살같이 주막에서 뛰쳐나갔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려 고을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시는 그가 고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목난의 꾀 덕에 억울한 누명을 쓸 위험에서 벗어난 군수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대 덕에 이리 화를 면했으니 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 약속한 약재를 내어주니 이것으로 그대의 정인을 치료하시게. 목난은 감사에게 받은 약재를 품에 안고 한 걸음에 의원에게 달려갔고 그렇게 관식은 병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목난 낭자, 참으로 그대는 하늘에 계신 내 양부모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 같은 사람이요. 그대 덕에 내가 이리 목숨까지 건지게 되었으니 이 이상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소.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낭군님의 보살핌 덕에 제가 이리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어찌 낭군님 아닌 다른 사람의 반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낭군님의 아내가 되어야지요. 이리하여 목난과 관식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감사의 호의를 받아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을 끝으로 난향야화의 5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